안녕하세요. 신영기입니다. 1주차 강의는 잘 들으셨습니까? 어, 1주차 제가 조금 이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지식의 형성 이런 것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연구 설계라는 겁니다. 이른바 리서치 디자인이라는 건데, 오늘은 리서치 디자인을 할 때, 리서치 디자인이 뭐고, 리서치 디자인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조사 방법론을 연구한다는 건 뭐냐면은 논문을 쓰기 위한 것인데 실제 논문을 쓴다는 거는 이제 그 리서치 디자인을 잘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은 리서치 디자인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일주를 찍고 나와서 보니까 너무 화면이 어두워요. 제 얼굴을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전체적으로 그림자 가지고 약간 막 팔자주름도 많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 동영상만 이런가, 이게 다른 동영상 찍어봤더니 굉장히 뽀사시하고 화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들은 조명을 쓰더라고요. 요새는 유튜브 조명이라고 동그란 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조명바를 받아가지고 뽀사시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번 주 동영상이 너무 어둡고 나와서 저도 조명을 구입을 했습니다. 조명을 구입해가지고 저도 다음 주 강의에는 좀 뽀사시한 얼굴이 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자주 하다 보니까 자꾸만 비본질적인 데서 이렇게 컨텐츠보다는 자꾸만 이런 왜 내 얼굴이 이렇게 어둡게 나오지,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뭘 강의할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관찰 단위와 이 연구 설계라는 주제 속에서 관찰 단위와 분석 단위와 관찰 단위가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연구 설계의 목적은 뭔지, 그 다음에 연구 설계의 요건, 그 다음에 유명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개념, 그 다음에 연구 설계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강의는 뭐 이런 걸로 한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분석 단위와 관찰 단위에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우리가 이 논문을 쓰거나 혹은 연구를 할 때 가장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물어보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는 자료 분석 이 부분이에요. 즉 이른바 통계라는 것에 제일 많이 신경을 써요. 통계라는 거 제일 많이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떤지 데이터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연구 문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뭐 실제로 이제 통계 같은 것들을 잘 접하지 못하니까 통계가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는 거꾸로죠. 제일 중요한 건 연구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연구 문제를 풀 것인가, 어떤 연구 문제를 갖고 있는가. 리서치 퀘션이죠. REARCH 퀘션이죠. 리서치 퀘션이 있으면 이 리서치 퀘션, 이 질문을 풀기 위한 이 질문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이 바로 연구 설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설계라는 건 뭐냐면은 나의 리서치 퀘션, 연구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방법론적인 계획, 전략 같은 거죠. 여기에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런 게 포함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리서치 퀘션입니다. 제 지도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연구 문제는 뭐냐면은 네가 잠잘 때도,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혹은 그것만 생각하면은 막 두근두근 가슴이 뛰는 그런 문제, 이거 필생에 이걸 꼭 풀고 싶은 그 문제, 그게 연구 문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연구 문제예요. 그리고 그 연구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연구 설계를 하냐가 정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제로 논문을 쓰겠다, 연구 문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연구 문제에 따라서
어떤 연구 설계를 할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죠? 어떤 연구 설계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가령에 들어서 간호사들이 환자들과 경험하는데 느끼는 어떤 인간적인 혹은 혹은 영적인 체험 이런 거는 통계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질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구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데이터를 모을지 이런 연구의 전략, 연구 설계 전략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연구 설계에 따라서 자료를 모으고 그 모은 자료를 분석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런 과정을 이루어지는데 실제 학생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통계를 가장 중요하게 분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고 그 다음에 연구 문제예요. 사실은 거꾸로죠. 연구 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 연구 문제에 따라서 연구 설계를 하죠. 이 설계라는 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논문을 쓰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문제라는 거. 연구 문제. 즉 내가 이 논문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연구 문제를 제가 얘기를 드리면 1학기 때는 첫 번째 학기 때는 특히 이제 탐정학과 선생님들 1학기 때는 처음에 이제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익숙해지고 이런 단계잖아요. 2학기 때는 연구 문제를 잠정적으로 내가 어떤 논문을 쓰겠다, 어떤 연구 문제를 쓰겠다 이걸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학기 때 이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이른바 그걸 하는 거죠.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연구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프로포즈는 뭐냐면은 나의 연구 문제가 뭐고 그 연구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명할 것이라는 연구 설계를 그 방법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학기 때 이제 프로포절에 기반해서 그 결과물을 제시하는 거죠. 이게 바로 논문이라는 겁니다. 논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논문이라면 너무 부담스러우시니까 리서치 페이퍼라고 말하는 게 좋겠다. 리서치 페이퍼라고 하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가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졸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논문 과정이다. 비논문 과정이면은 한 학기를 더 들으시는 거죠. 한 학기 더 듣고 플러스 시험을 보신 다음에 석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3학기 정도 때 지금 2학기 3학기 때 선생님들이 몰려 계실 텐데 2학기이신 분들은 내가 어떤 것들로 연구 문제를 잡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 3학기 때는 프로포절을 쓰실 준비를 하셔야겠죠. 보통 저희 프로포절은 1학기일 경우에는 한 5월달 정도에 그 다음에 2학기일 경우에는 한 10월달 정도에 프로포절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정을 염두에 두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연구를 하는 목적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탐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탐구, 그러니까 뭔가 탐색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확실히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잠정적으로 어떨 것이라고 해보는 거. 이게 탐구죠. 두 번째 연구 목적은 기술하는 겁니다.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상황은 어떻더라. 기술하는 거죠. 그리고 연구의 최종 목적은 사실은 설명입니다. 설명. 즉, 여기서 설명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논문의 최고의 경지는 사실은 X는 Y 했다는 이 인과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연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꼭 이런 논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탐색이라든지 혹은 탐구라든지 혹은 기술, 어떤 상황을 디스크립트하는 이것도 연구의 목표가 되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연구 가장 수준 높은 논문을 이렇게 어떤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다. 이런 거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처음 설명할 것은 분석 단위와 관찰 단위라는 겁니다. 분석 단위는 뭐냐면은 분석의 단위입니다. Unit of Analysis입니다. 그래서 분석 단위는 개인을 분석할 수도 있고 집단을 분석할 수도 있고 조직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관찰 단위는 Unit of Observation, 관찰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개인을 관찰할 수도 있고 집단을 관찰할 수도 있고 조직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분석 단위와 관찰 단위가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개인을 관찰했으면은 내가 분석하는 것도
개인이어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집단을 관찰했으면은 분석도 집단 수준에서 분석이 돼야 되는 거고, 조직을 관찰했으면은 분석도 분석 단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개는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령해서 A를 봤는데 엉뚱하게 B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를 봤으면은 A에 대해서 말하는 게 합당한 거죠. 이게 이제 관찰 단위, 분석 단위 얘기인데, 우리가 가끔 논문을 보면은 이 분석 단위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생태학적 오류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내가 먼저 집단을 관찰합니다. 집단을 관찰하는데 집단에 대한 관찰로 그것을 개인에 대한 분석으로 연결하는 거죠. 이게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가령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조사를 보면은 각국의 흡연율이 나옵니다. 각국의 남성만 기준으로 보면, 이쪽 남성만 기준으로 보면은, 이쪽 남성만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 사람의 흡연율이 가장 높아요. 그죠? 이 통계를 쭉 보면은 한국 사람 흡연율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에 대한 관찰입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그 집단에 대한 관찰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한국 사람은 흡연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적 수준에서는 한국 사람이 흡연율이 높지만은 그걸 갖고 한국 사람은 흡연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집합적 수준에서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한국 사람 개개인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한국 사람의 41.6%는 흡연을 했죠. 흡연한 걸로 나왔죠. 하지만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도 50%가 넘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 데이터 하나만 갖고, 집단을 갖고 있는 데이터 갖고 개인 한 사람이 담배를 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생태학적 오류라는 겁니다. 즉 집단에 대한 관찰로 개인에 대한 분석을 하는, 이런 게 생태학적 오류죠.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것도 대표적인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가면서 예전에 손낙구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 사회 지도라는 거를 어떤 분석을 냈는데, 이 연구가 어떤 거였냐면요, 서울시 518개 동네 특징을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봤더니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리고 투표율 하위 20%와 투표율 상위 20%를 봤더니, 투표율 하위 20%와 투표율 상위 20%를 봤더니 주택 소유, 무주택자, 아파트 거주, 주택 거주에서 체계적인 차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뭐냐면 봅니까? 투표율이 낮은 동네는 주택 소유자가 적고 무주택자가 많고 아파트 거주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택 소유가 많고, 그리고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득표율이 낮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아파트 소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 소유가 많고, 그 다음에 주택 소유자가 많고,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투표율이 높은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한나라당을 많이 투표하더라, 이런 식의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지역 동네에서 아파트 거주자가 많으면은, 이거는 물론 이제 지금 얘기는 아니고 이제 2006년도 얘기입니다. 아파트 거주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 지역은 당시에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지지 성향이 높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밀고 나가면은 그 지역에 아파트가 많을수록 그 지역이 한나라당 지지율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생태학적 오류라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관찰한 단위는 뭡니까? 여기서 관찰 단위는 뭡니까? 관찰은 그 동네를 단위로 관찰했어요. 동네에 아파트가 많냐, 적냐, 이걸 관찰했어요.
근데 분석은 뭘로 했습니까? 개인의 투표 성향을 분석했잖아요. 한나라당 지지할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석은 동네의 아파트 거주자의 비율로 봤어요. 즉, 동네 단위의 관찰을 해놓고, 분석은 개인의 투표, 개인이 어디 정당을 투표할 것인가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죠? 이건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집단의 특성을 관찰해놓고, 개인의 특성, 개인의 행태를 분석했거든요. 이게 생태학적 오류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분석과 관찰과 분석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이런 생태학적 오류는 은근히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1급 연구자들도 이런 식의 오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오류는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찰 단위와 분석 단위를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생태학적 오류는 뭡니까? 집단을 관찰했는데 분석은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집단의 특성을 개인에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게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개인주의적 오류는 거꾸로입니다. 관찰은 개인으로 하는데 분석은 집단으로 하는 경우예요. 이거를 개인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1번을 여행을 갔어요. 근데 1번 사람 한 사람을 봤더니 1번 사람 굉장히 친절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번인들은 굉장히 친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냐면 일본인 전체 중에서 내가 만난 일본인들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아주 굉장히 우연적인 일부분에 불과한데, 요 사람의 집단을 갖고 일본인 전체를 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습관을 보면은 이런 개인을 관찰해 놓고 집단 전체를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인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분석 단위와 관찰 단위와 분석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류를 피해야 된다는 게 이번 시간에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이 개인주의적 오류가 굉장히 많죠. 가령 그래서 지역 감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 감정도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어떤 지역의 일부 사람, 가령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 그 다음에 충청 사람들은 너무 느려.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들은 요리를 잘해. 이런 식의 어떤 지역 감정들인데, 그거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개인적인 접촉인데, 그 개인적인 걸 갖고 그 지역 전체를 우리가 묘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대표적인, 개인주의적 오류죠. 그죠? 거꾸로, 생태학적 오류는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전통 속에서 이제 경상 사람들 성격이 급하다. 혹은 충청 사람들은 말이 느리다. 전라도 사람들은 요리를 잘한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통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당신은 경상도 사람이니까 성격이 급할 거야. 혹은, 당신은 충청도 사람이니까 아마 말이 느리겠지? 혹은, 당신은 전라도 출신이니까 요리를 잘하겠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꾸로 집단을 관찰한 결과를 갖고 개인에게 바로 적용하는 거니까 생태학적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개인 단위와 관찰한 것과 분석한 것을 일치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연구 설계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연구 설계 왜 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연구 설계는 연구를 왜 한다 그랬습니까? 가장 큰 목적은 연구의 목적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인과관계를 밝힌다고 하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연구 설계는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인과관계의 추론을 방해하는 어떤 변수들, 인과관계 추론을 방해하는 변수들을 충분히 통제하는 것, 즉 가설 검증을 위해서 변수를 통제하는 것, 이게 연구 설계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이걸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상에는 뛰어난 연구를 해서 영원히 이름에 남는 연구들이 있죠. 아인슈타인의 논문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 썼던 그 논문이 이제 상대성 이론,
네, 노벨상을 받게 된 거고, 또 뭐 하이젠베르크의 그 논문도 그 양자역학을 만든 그 대표적인 어떤 기념비적인 논문이 있죠. 근데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논문, 메세를리, 이 논문이 영원히 고통받는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은 뭐냐면은 초콜릿 소비와 커그니션 펑션, 인지 기능과 노벨상 수상이라는 논문입니다. 이게 실제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굉장히 좋은 저널에 나왔는데, 이 논문이 영원히 고통받는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뭘 봤냐면은, 이 그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초콜릿 소비입니다. 이쪽이 이제 그 나라, 한 나라의 초콜릿 소비입니다. 이쪽은 뭐냐면은 그 나라의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걸 봤더니 초콜릿 소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벨상 수상자가 1인당 초콜릿 소비가 많을수록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죠? 스위스 같은 나라는 1인당 초콜릿 소비가 많고, 그 다음에 뭐 단위당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봤더니 초콜릿 소비가 적고 노벨상 수상도 적은 거예요. 일본은 뭐 한 고당 정도가 있고. 그래서 이걸 결론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양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면 뭡니까? 초콜릿 소비를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많이, 그 나라 사람들이 노벨상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노벨상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는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논문에 따르면은 1인당 초콜릿 소비를 늘리면 되죠? 1인당 초콜릿 소비를 늘리면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엉터리 논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왜 엉터리입니까? 그죠? 왜 엉터리 논문입니까? 첫 번째, 이런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 가설은 이런 거죠. 초콜릿을 많이 먹었더니 노벨상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있죠. 왜냐면 초콜릿을 먹었더니 뭐 인지기능이 활성화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학습 능력이 높아서 그 나라 사람들이 학습 능력이 높아서 노벨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런 가능성도 있죠. 초콜릿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초콜릿을 많이 먹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초콜릿을 먹어서 노벨상을 받았다기보다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이 초콜릿을 많이 먹었을 가능성이 있죠. 또 다른 가능성은 뭡니까? 어떤 제3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 요소가 사람들에게 초콜릿도 많이 먹게 하고 머리를 좋게 해서 노벨상도 받게 했을 요소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는 마치 요 가능성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런 가설들을 배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요 그래프만 갖고는 이것 1번 경우인지 2번 경우인지 3번 경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구 설계 뭐냐면은 정말 요 결론, 초콜릿을 많이 먹은 소비량이 초콜릿을 먹은 것이 인지 능력을 늘려서 노벨상을 받게 했다. 요것들을 아무런 반박 없이 증명할 수 있게 이런 변수들을 통제하는 것. 이게 바로 연구 설계 목적이라는 겁니다. 즉 가설 검증을 위해서 변수를 통제하는 것. 즉 이런 식의 설명 방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 그 디자인이 바로 연구 설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타당성 있게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이라는 게 연구 설계라는 개념입니다. 좀 무슨 말인지 말이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과관계랑 상관관계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는 키스했습니다. 여기는 임신했습니다.
키스를 많이 하면은, 우리가 키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키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임신의 확률이 높죠. 그죠?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그죠? 키스를 많이 하면 임신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왜냐? 키스를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스킨십을 자주 하다 보면은 발전하는 거죠. 발전해가지고 좀 야릇꾸리해져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임신할 확률이 높습니다. 확실히 키스를 안 하는 부부들은 임신할 확률이 적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키스가 임신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키스와 임신의 관계는 이렇게 상관관계는 높습니다. 하지만 키스가 임신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같은 경우도, 아까 같은 이 그래프, 이 영혼이 고통받는 논문, 이 논문도 이게 상관관계는 있죠. 상관관계는 있는데 이게 인과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딱 이렇게 인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연구 설계라는 것들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항상 헷갈리는데, 상관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인과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거, 이게 연구 설계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있죠. 방구가 잦으면은, 방구를 막 부르부르 자주 끼면은 결국은 똥을 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구가 배변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구 설계를 통해서 방구가 이 배변의 원인이 아니었음을, 이런 어떤 통제변수, 이런 상관관계가 있지만 실제 인과적이지 않은 것을 배제해줘야 되거든요. 이것들을 방법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연구 설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공변성입니다. 보통은 인과관계는 X와 Y의 관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변성입니다. 인과관계가 X가 Y의 원인이라고 하려면은 첫 번째, X가 변하고 Y도 변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 선행성 요건입니다. X가 먼저 변하고 Y가 나중에 변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3요인의 배제, X와 Y를 동시에 변하게 하는 어떤 제3의 요소가 없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 세 가지가 증명이 된다면은 X는 Y를 인과적으로 결과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딱 이걸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연구 설계 목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과관계 요 세 가지 요건들,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 요건이 뭐냐? 연구 설계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연구 문제에서 나옵니다. 내 연구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양적인 연구 설계를 할 수 있고 질적인 연구 설계를 할 수 있죠. 양적인 연구 설계를 하더라도 이게 내가 서베이를 할지 혹은 익스페리먼트, 실험을 할지, 이런 것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구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 문제를 픽스하는 거죠. 그리고 연구 문제에 따라서 내 가설이 무엇인지를 도출해내야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연구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키스는 임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게 내 연구 퀘션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의 가설은 뭐가 됩니까? 키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임신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게 연구 가설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 따라서, 그럼 종속변수는 여기는 키스가 X가 되고 임신이 Y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런 데이터를 모아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연구 설계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작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작위 원칙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보죠. 우리가 서베이 대표적인 게 이제 서베이를 하거나 혹은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베이를 할 때는 서베이 원리는 이거거든요. 이 모집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집단이 있으면은 파퓰레이션이라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일부 샘플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샘플의 값을 갖고 이게 스태틱스트인데 이 샘플의 값을 갖고 이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이 서베이 원리는. 그때 이 샘플은 이 모집단으로부터 랜덤하게, 즉 우리가 특정하게 어떤 특성을 고유한 어떤 집단만 갖고 오면 이 모집단 전체를 대변할 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샘플은 이런 집단들을 무작위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때 바로 이제 랜덤, 즉 이 샘플이 이 모집단과 비교했을 때 체계적으로 왜곡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랜덤 샘플링입니다. 랜덤 샘플링. 즉 무작위적으로. 그러니까 이 샘플과 모집단이 서로 동질적이다. 이런 것들을 확보해 주는 거죠. 익스페리먼트는 뭡니까? 실험은 어떤 집단에서 인위적으로 두 집단을 나눠서 이 집단과 이 집단이 동일한데 여기만 처치를 해가지고 트리트먼트고 컨트롤 집단이죠. 여기만 처치를 해서 나온 결과값의 차이를 보고 이 차이값이 바로 요거의 효과라고 추정하는 게 실험의 원리인데, 그때 실험의 원리는 요것과 요것이 요 집단이 사실은 같다는 거거든요. 같다는 건데 요 집단과 요 집단을 갖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바로 랜덤 어사인먼트란 겁니다. 랜덤. 어사인먼트란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중에도 얘기할 텐데 이쪽 집단에게는 굉장히 특정한 성격을 갖는 집단을 몰려놓고 여기는 특정한 그런 성격 없는 집단을 몰려놓고 결과를 추론하면은 이거는 처치 효과가 아니라 이 집단이 갖고 있는 특성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단을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동일하게 만들어주냐면은 랜덤 어사인먼트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실험 집단으로 갈지 통제 집단으로 갈지는 오직 운에 의해서만 결정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랜덤이라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체계적으로 왜곡시키지 않고 서베이 같은 경우는 모집단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샘플이, 그 다음에 실험 같은 경우는 두 집단이 동일한 성격을 갖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게 바로 랜덤화의 원칙이거든요. 무작위의 원칙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외적 타당성, 이런 경우에는 내적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시죠. 그리고 아까 그랬듯이 내가 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 즉 내가 본 것은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 이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설계도 중요한 것은 결국은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연구설계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설계를 할 때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이게 실험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통계학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 중에서 피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20년대 요때 이제 영국의 통계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실험 방법을 발견한 걸로 유명해요. 실험 방법을.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뭐였냐면은 농생물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어떤 연구 의뢰를 받았냐면은 어떤 비료의 효능을 검증하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어떤 비료가 생육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밭이 있으면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A 비료를 뿌리고 여기다가 B 비료를 뿌리고 여기다가 C 비료를 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생육 A 그룹의 생육과 B 그룹의 생육과
C그룹의 생육을 비교해보면 어떤 비료가 가장 효과가 좋은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죠. 왜 타당하지 않습니까? 가령 들어서 특별히 A 땅 쪽에 해가 많이 떠가지고 일조량이 좋았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C지역에 이쪽에 물가가 있어가지고 냇가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여기에 뭐랄까 물 공급이 잘 됐다면 어떡합니까? 즉 이런 조건일 때 즉 A, B, C가 동질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조건일 때 A가 특별히 A 땅에서 나온 A 비료의 생육이 좋았다면 그것이 비료 효과인지 일조량 효과인지 확인할 수가 없고 C 지역에서의 생육이 좋았다면 이것이 어떤 이런 수분 그러니까 물을 많이 잘 이게 물이 좋아서 그러니까 물 공급이 잘 됐으면 효과인지 아니면 비료 효과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A, B, C, D의 어떤 비료의 차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때 피쉬 아이디어가 바로 실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바로 무작위 아이디어입니다. 즉 피쉬는 이렇게 하지 않고 피쉬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피쉬는 어떻게 했냐면은 말했듯이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여기는 일조량이 좋은 지역이고 이쪽은 물이 잘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쪽 지역은 비료를 뿌려도 그게 태양의 효과인지 아니면 물의 효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합니다. 나눈 다음에 무작위적으로 비료를 뿌리는 거예요. 즉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이렇게 뿌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무작위적으로 뿌려졌기 때문에 A 비료를 뿌린 것만 체계적으로 일조량이 좋을 리도 없고 C 비료를 뿌린 지역만 특별하게 수분 공급이 좋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무작위 뿌림으로써 이런 어떤 구획 간의 특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A 지역에서 A 비료를 뿌린 지역의 생육량과 B 지역의 무작위적으로 B 지역에 뿌린 생육량과 무작위로 뿌린 C 지역의 생육량을 비교하면은 결국은 어떤 비료가 가장 효과가 좋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무작위를 통해서 무작위 배분을 통해서 이런 인과관계 여기서 인과관계는 어떤 비료 효과가 가장 좋냐는 거죠. 이런 효과들을 다른 요소들 제3의 요소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게 피셔의 실험 방법이 발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피셔의 사례에서 알다시피 무작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무작위를 통해서 이런 내적 타당성을 높이는 것, 즉 내적 타당성을 높인다는 것은 제3의 요소를 배제하면서 x는 y, 즉 어떤 생육량은 어떤 비료 때문이다. 이런 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제3의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좀 말이 힘드네요.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차차 앞으로도 이런 얘기 할 테니까 오늘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맥락으로 이제 내적 타당과 외적 타당도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적 타당도라는 것은 종속 역시 x와 y 관계입니다. 종속 변수 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독립 변수 외에는 다른 혼란 변수가 완전히 없다. 즉 x는 y의 원인이 맞다. 즉 y라는 결과를 볼 때 x 외에는 다른 제3의 요소를 완전히 통제한 상태. 그래서 누가 봐도 x가 y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과관계랑 관련이 있죠. 인과관계 증명과 관련이 있죠.
외적 타당도는 뭐냐면은 어떤 결과, 가령 해서 뭐 역시 뭐 x는 y를 했다고 내가 결론 지어봅시다. 이 결과를 내가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외적 타당도라는 개념입니다. 외적 타당도. 이거는 일반화 가능성입니다. 이게 외적 타당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내적 타당도가 높은 방식은 실험은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험은 인과관계를 증명해주니까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험은 그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일반적인 상황, 즉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상황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가령해서 환경이 달라지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 타당성은 낮죠. 그죠? 반대로 우리가 서베이 같은 거 있잖아요. 서베이는 보통 내적 타당성은 낮지만은 외적 타당성은 높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서베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모집단에서 우리가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어떤 샘플을 우리가 뽑아내서 이 샘플로부터 얻은 값으로 이게 이제 스태틱스라는 거죠. 스태틱스죠. 샘플에서 얻은 값이 스태틱스입니다. 이걸 갖고 모수가 어떨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샘플에서 얻은 스태틱스는 일반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게 우선하냐? 구태에 따지면은 연구에서는 내적 타당도가 우선합니다. 즉 인과관계, 즉 통제 변수를 그러니까 혼란 변수를 완전히 통제하고 누가 봐도 인과관계를 증명해내는 것. 내적 타당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외적 타당도죠. 일반화 가능성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개 다 추진하면 좋죠. 근데 이제 그러기 힘들 때는 우리는 내적 타당도를 더 중요시 여긴다. 이런 거죠. 오늘 좀 강의가 좀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항상 뭐 공부라는 게 뭐 쉬운 것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하나의 개념이 뭔지,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면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연구 문제입니다. 내가 연구 문제를 갖고 와야 되죠. 교수님한테 연구 문제 갖고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물어봤죠. 그 연구 문제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연구 문제를 해명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우리 표현을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연구 문제를 어떻게 타당하게 증명해 내겠습니까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연구 문제를 타당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 방법, 이게 바로 연구 설계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는 저는 서베이로 해보겠습니다. 혹은 뭐 실험으로 해보겠습니다. 혹은 뭐 문헌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전반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연구 설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연구 설계를 크게 나누면은 첫 번째는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 설계는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양적인 방법은 다시 실험이 있고 우리가 보통 서베이라고 하는데 보통 관찰적 연구라고 하는데 서베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연구 문제를 갖고 있으면은 먼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거를 양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은 질적인 방법을 접근해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양적인 연구를 하느냐 질적인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는 것은 나의 연구 문제에 달려있는 거죠. 연구 문제에 따라서 어떤 연구 방법이 적절한지가 결정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질적 방법은 보통은 인터뷰, 참여 관찰 이런 겁니다. 참고로 저희 와이프도 박사예요. 저희 와이프는 교육학 박사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행정학 박사죠. 정책학 박사인데 뭐 과목도 다른데 사실은
방법론도 저희 두 부분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제 양적인 연구를 주로 합니다. 즉 데이터를 모아서 양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와이프는 교육 인리학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의 교육 경험들 이런 것들을 질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나 참여 관찰 이런 걸 하는 거죠. 제가 와이프가 박사 논문 쓴 걸 봤더니 부천 지역의 어떤 초등학교를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그것들을 메모를 해서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 같은 양적 연구자라고 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서베이를 질문지를 뿌려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들을 숫자로 바꿔가지고 통계를 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질적 연구자들은 양적 연구자를 향해서 야, 아이들에게 그 숫자를 받아가지고 질문지 숫자 받는 게 아이들이 뭐 당신은 얼마나 슬프냐고 할 때 슬픈 게 1번 택한 사람과 5번 택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5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5배 더 슬프다는 얘기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즉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행위는 숫자로 바꿔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질적 연구자들은. 근데 반대로 저 같은 양적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자들에 대해서 야, 그렇게 아무리 얘기하고 하더라도 그거는 한 사람에 대한 관찰 아니냐. 혹은 기껏해야 몇 명 아니냐.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지. 그걸 어떻게 인간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질적 연구자랑 양적 연구자는 어떤 방법론적으로 전혀 다른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연구 설계는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합니다. 참고로 저희 행정학과는 주로 양적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 선배들도 선생님들과 선배들도 양적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주로 이제 서베이를 많이 했죠. 이 중에서도 서베이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번에 조금 생각 있으신 분들은 질적 연구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령해서 여기 탐정학과 선생님들이라든지 보건의료 선생님들 있잖아요. 질적인 연구도 해보시는 거를 좀 권유드립니다. 물론 질적인 연구를 하냐 양적인 연구를 하냐는 것은 결국은 어떤 연구 문제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연구 문제에 달려있는데 어쨌든 연구 문제를 확실히 하신 다음에 질적 연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근데 질적 연구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조금 꼼꼼함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꼼꼼함이 필요해서 어쨌든 쉽진 않다. 어쨌든 하지만 내 연구 문제에 따라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아까 있었지 연구 설계는 양적인, 질적인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양적 연구에서도 대표적인 게 실험이 있고 서베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질적 연구에는 뭐 참여 관찰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라는 구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 즉 횡단적 연구는 뭐냐면은 한 타임에 서베이가 보통 횡단적 연구가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보통 서베이는 어떻게 합니까? 특정 시간에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설문지 돌려서 받아냈지 않습니까? 이건 횡단적 연구입니다. 즉 집단 간에 동일한 시간대에 하는 겁니다. 종단적 연구는 뭐냐면은 하나의 집단을 타임 1, 타임 2, 타임 3 때 꾸준히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베이를 이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데이터 축적하는 게 이런 게 종단적 연구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하는 서베이는 횡단적 연구가 되는 거죠. 원타임. 이거는 이제 원타임. 보통은 원타임. 그래서 이 종단적 연구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경향 연구입니다. 트렌드 연구인데 트렌드 연구 뭐냐면은 타임 1, 타임 2, 타임 3 때 한 번 조사하고 두 번 조사하고 세 번 조사하는데 집단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샘플링해서 조사하고 이때 샘플링해서 조사하고 이때 샘플링해서 조사하고 그래서 그 트렌드를 보는 겁니다. 대통령 여론조사 대표적이죠. 갤럽에서 하는 조사 보면은 매주 대통령 여론 지지율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타임마다 매주 조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의 이 경향, 트렌드를 보는 거죠. 이게
경향연구, 트렌드 연구입니다. 이때 조사할 때 요때 조사하는 사람과 요때 조사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죠. 요때도 샘플링을 하고 요때도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이른바 종단 트렌드 연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종단 연구는 동세대 연구, 코호트 연구입니다. 코호트 연구란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코호트라는 게 뭐냐면은 코호트라고 하는데 코호트는 뭐냐면 어떤 세대 집단입니다. 우리 같으면 386 세대들 이런 게 대표적인 코호트죠. 그죠? 그러니까 386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지금 60년대 생입니다. 60년대 생입니다. 태어났고 80년대 때 대학을 다니는데 보통 이제 60년생이 보통이죠. 60년생이 이제 공통 특징인데 그러면은 요런 그 특정한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사람들과 그 전에 태어난 사람들, 이때가 이제 우리가 1963년부터 1955년부터 63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뭐 1차 베이비부모 세대라고 뭐 해봅시다. 그리고 그 위에 태어난 사람들이 2차 베이비부모입니다. 2차 베이비부모, 1차 베이비부모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태어났고 다른 세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특성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요 집단 1955년부터 63년대생과 64년부터 70년생을 각각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후에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지만 다시 고생들을 다시 조사해서 코호트별로 이 세대 단위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는 거 이런 게 이제 코호트 연구라는 거죠. 그리고 패널 연구는 뭐냐면은 보통 코호트 연구나 아까 트렌드 연구는 조사를 그러니까 아까 경향 연구, 트렌드 연구에서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같은 질문 던지지만 그것이 전에 했던 사람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코호트 연구도 같은 코호트지만은 그 코호트만 맞으면 되지 내가 저번 조사 때 다시 연구한 사람을 그러니까 답변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패널 연구는 뭐냐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패널로 정해놔요. 그리고 T1, T2, T3가 있으면은 동일한 사람을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T1, T2, T3 때 동일하게 이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같은 사람이 계속 이런 시간 흐름에서 동일하게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선거조사 같은 게 중요해요. 가령 이제 우리가 선거가 이때 있으면은 일렉션이 있으면은 선거 전에, 선거 이후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여론조사를 하면은 사람이 샘플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정확하게 변화를 알 수 없는데 가령 이렇게 패널을 정해놓고 동일한 사람한테 선거 전에도 계속 같은 걸 물어보고 선거 후에도 계속 같은 걸 물어보면은 선거를 전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경향 연구, 아까 트렌드 연구보다 더 정확한 특징이 있죠. 패널 연구 같은 게.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패널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장점에서 많이 하는데 이 패널 연구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패널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돈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 연구가 가장 높은 수준의 데이터이긴 한데 돈 문제 때문에 자주 하지 못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은 연구 설계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다시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분석 단위와 관찰 단위가 뭐냐? 분석 단위와 관찰 단위. 분석하고 관찰하고 이런 단위인데 보통 우리가 관찰 단위와 분석 단위가 일치하지 않아서 생탁적 오류라든지 혹은 개인주의적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 말씀드렸죠. 연구 설계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다르고, 따라서 인과관계를 증명할 때 있어서 제3의 요소를 완전히 통제하는 그 방법, 그 설계 디자인, 이것을 연구 설계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연구 설계의 요건은 뭐 어떻게 데이터를 모을 것인가, 어떻게 일반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뭐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라 했죠. 즉 어쨌든 연구 설계는 연구 문제에서 비롯되고, 연구 문제를 통해서 이 연구 문제를 가장 타당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 전략, 이게 연구 설계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말씀드렸죠. 내적 타당도는 X와 Y의 관계를 제3의 요소를 통제하면서 완전히 규명해내는 것, 이게 내적 타당도 개념. 외적 타당도는 그 결과를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 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연구 설계 유형으로서 크게 양적인 연구 설계랑 질적인 연구 설계가 있고, 양적 설계는 다시 실험적인 방법과 서비스 방법이 있고, 질적 연구에는 우리가 인터뷰라든지 참여 관찰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설명할 게 실험은 어떻게 하는지, 서비는 어떻게 하는지, 참여 관찰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2주차 조사 방법론 강의를 마쳤는데 어땠습니까? 조금 들을만 하셨습니까? 1주차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차차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2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